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전격 내정하자 야권에선 반발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거론했습니다. 최순실 씨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최태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린다 김은 어떻게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을까요? 단독 공개합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이 곧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거라는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뉴스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총체적 국정 공백, 이 경제 위기의 경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장이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는 나라. 전국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불통의 동굴 속에 갇힌 나라.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즉각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파문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재단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여야에서도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 경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임박해졌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딱 잘라 조사를 안 받겠다고 배제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사상 처음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조사를 자청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청하시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한 발짝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제 속이 좀 풀립니다. 나를 조사해라 이거. 검찰에 소환된 안종범 수석이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오늘은 지금 당장은 대통령 수사까지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섭니다. 검찰이 조사한다면 서면 조사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필요할 경우 방문 조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BBK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퇴임 뒤에는 내곡동 사저 의혹으로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힘을 빌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와대 인사 개입과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최연식 기자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사업 계획도 분명치 않은 두 재단에 무려 774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 출연금이 모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배우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5억 원을 내놓고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롯데그룹 역시 최 씨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레저 코리아가 최 씨의 회사인 WK와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리려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WK가 7억 원에 재단 연구 용역 2건을 따냈지만 실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향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실세들이 감투를 벗자마자 검찰에 줄지어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안종범 전 수석이 오늘 소환됐죠. 여기에 우병우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영욱 기자, 안 전 수석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6시간째 조사받고 있습니다. 안 수석은 왕 수석으로 불린 실세였지만 청와대를 나온 지 사흘 만인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진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을 주도하며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여러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환 전 지인에게는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두 재단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의 역할과 대통령의 개입 정도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기밀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보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번 주 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유용 혐의뿐만 아니라 최 씨의 비리를 알고도 방조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순득 씨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재단 회의에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안 전 수석은 이 최순실 씨 계획대로 안 됐다는 재단 관계자 얘기를 듣고는 VIP, 즉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스포츠재단 관계자를 만나 회의를 합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는 안 수석을 비롯해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씨, 최순실 씨의 측근 K스포츠재단 과장 박헌영 씨와 대기업 비사 이모 회장 등입니다. 재단 측 인사들은 이 회장에게 스포츠 인재 육성을 이유로 돈을 요청했지만 세무조사를 이유로 완곡하게 거절당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씨는 또 다른 안건이었던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 창단 거부를 안 수석에게 알립니다. 안 수석은 정 씨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VIP에게는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이 세운 유령회사 WK가 기획한 스포츠단 창단 계획이 포스코 측의 거절로 어그러지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수석은 회의에서 배드민턴 팀이 아닌 포스코의 통합 스포츠단 창단 추진 의사를 밝힙니다. 안종범 수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그 부분의 생각이시고요. 회의록엔 안전수석이 K스포츠재단 활동을 폭넓게 총괄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를 전격적으로 새 총리에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김병준 내정자는 지명 소감까지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발표 5시간 만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당초 예정 시각에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일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질문을 웃음으로 때웠고 소감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말씀만 내일 제가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 내정자는 일주일쯤 전에 통보받았다며 죽는 길인 줄 알고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야3당은 총리 청문회 자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야3당이 청문회 자체부터 보이콧하는 6.29 선언을 내놔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4.13 호원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임종용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안전처 장관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원조 친노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엔 문재인 전 대표와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인 추도식에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장이 조금 난처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부총리로 내정됐다가 논문 자기 표절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박근혜 대통령과 악연이 있기도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쓴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했습니다. 20대 총선 직후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면서 친박과 친노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서로 짜고 하고 다가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미운 짓들만 했습니다. 한쪽은 친박 응원하고 한쪽은 친문 응원하고요. 서로가 가는 데까지 막 갔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고령 출신인 김 내정자는 지난 2013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회장의 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기계를 잊을 수 없다는 추도사도 읽었습니다.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셨나요? 저는 우수석은 잘 모르고 당연히 잘 모르죠. 우수석의 장인은 그 이상달 회장이라고 제 고향의 향후의 회장이십니다. 노무현의 남자가 박근혜 정부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라는 이름 석자의 등장으로 야권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총리 발표가 야당의 하야 요구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정한 각오로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며 촛불 시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하야하라는 민심에 공감한다면서 비상한 결단을 예고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정신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 역시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박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며 다시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각 발표가 역풍을 불렀습니다. 마치 엿먹으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통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개각 발표, 총리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 홍보 캠페인에 나서 사실상 장외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을 진짜받게 합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말 촛불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대거 참석을 예고했고 당 지도부도 말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야권의 하야 요구가 터져나오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난감한 지경입니다. 비박 진영에선 지금이 총리 인사를 할 때냐며 박근혜 대통령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대로 나라를 망칠 수 없다며 김병준 총리 내각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야권에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거국 내각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를 내정하는 것 자체가 야당 입장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주겠다고 관계자를 통해 비공식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하야 요구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당혹감의 표현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헌정 중단은 안 된다며 하야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금이 인사할 때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최고중진회의 참석 도중 개각 소식을 듣고 회의장을 나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김병준 총리 내정차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이임식을 열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후임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일하는 게 보통인데 왜 바로 물러나려고 했을까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김병준 총리 후보자 발표가 나오자 30분 만에 이임식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0분 후 이임식을 취소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부랴부랴 말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1시에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건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와전됐고 공식적으로 이임식이 취소됐습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리가 물러나면 국정 공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 총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물러나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개각 소식을 몰랐던 황교안 총리가 불쾌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황교안 총리도 만났고 그분들도 총리 내정을 전혀 몰랐고 총리실은 후임 총리 지명 직후 이임식을 연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후임 총리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임식을 여는 것이 관례입니다. 총리 이임식 취소 해프닝 자체가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 시스템 혼란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검문 없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 측이 인정했습니다. 인가 차량이나 지정 차량의 경우엔 동승자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창문을 내려보란 말도 없이 정문으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얼마나 쉽게 청와대를 드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금 경호실 차장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청와대 인가 차량은 동승자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관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뒤에 누가 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협조에 의해서 확인 안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등재된 차량이라면 운전자만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출입하는 차량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 차량은 그러면 뒤에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실제 청와대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3자가 탔는데 탑승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 시킨단 말입니까? 뒷자리에 타고 있는 민간인이면 프리패스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감당합니까? 목적 외에 이용. 이 차장은 윗선에 통보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분을 이러이러한 사람이 타고 들어올 테니까 경찰이 경비하는 11문에서는 그 사람 검문하지 말고 그냥 패스시켜라, 이런 부탁이 있었을 때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호실은 차량 번호만 있으면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관저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든 출입이 기록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순실 씨는 검찰 수사 전에 공안통인 이경재 변호사와 10년 경력의 이진웅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진웅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데 부담을 느꼈는지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 변호사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와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로 위세를 떨치다 지금은 전 국민의 공공의적이 돼버린 최순실 씨. 오늘 최 씨가 선임한 2명의 변호인 중 1명인 이진웅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아직까지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최 씨의 첫 검찰 조사에서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비난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냥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기자분들 그냥 찾아오시고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오셨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들은 게 없어서요. 이에 반해 검찰 경력 20년의 이경재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 씨의 변호를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고립무원이고 저도 인력 편주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사무실에 비난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변론에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3급 행정관들을 수행비서처럼 대동했던 최 씨가 이제 변호인 도움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망치면서 꼭 챙긴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유층 사모님들과 원로 여배우 등으로 구성된 친목계에 갯돈을 넣는 일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월 1,000만 원씩. 언니 최순득 씨도 이른바 최순실계에 함께했는데요. 이 돌아가며 탄 갯돈만 2에서 3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는 5, 6년 전부터 대력가들과 계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명품 브랜드 유통업자 김모 씨가 계주였고 재벌가 측근과 원로 여성 배우, 유명 한정식 씨 대표 등 20여 명이 개원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 해운대 LCT 시행사 청한건설 이영복 회장도 개원으로 전해집니다. 계모임은 개원들이 매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부으면 돌아가며 2억 원에서 3억 원씩 타가는 시기였습니다. 갯돈을 타면 서울 최고급 호텔 뷔페나 일식당 등에서 개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모임이 저희가 여기 자주 오시는 몇 명이 있으신데 같이 오시는 아마 한 개원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으로 떠들썩해지면서 최 씨가 돈을 보내올지 궁금해했는데 지난 21일 최 씨의 여비서가 돈을 가지고 왔더라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슈미텐 비덱 타우누스 호텔에서 언론을 피해 도망을 치는 날까지도 개원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려 한 겁니다. 또 다른 개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영복 회장도 지난달 갯돈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조세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 회사로 수십억 원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이 돈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스포츠 컨설팅 회사 코레스포츠와 10개월짜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280만 유로, 35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코레스포츠는 최순실 씨 모녀가 소유한 회사로 계약 이후 비덱 스포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자금이 국내 은행을 거쳐 독일 현지은행의 회사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은 명마 구입, 관리와 특수 차량 대여,
현지 승마대회 참가 등에 쓰였는데 이 가운데 10억 이상이 말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 말로 훈련한 사람은 최 씨의 딸 정미라 씨 한 명뿐. 삼성이 사실상 정 씨를 위해 명말을 사는 등 지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의 송금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삼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수사 결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삼성은 정 씨가 삼성으로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말을 지원받았다는 독일 현지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CJ가 최순실,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됐던 이재현 CJ 회장은 공교롭게도 CJ가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선 다음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CJ E&M이 경기도 고양에 건설 중인 한류 테마파크 K컬처밸리.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K컬처밸리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핵심 사업으로 CJ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 부지에는 경기도가 테마파크 한류마루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2월 갑자기 CJ의 K컬처밸리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기업인데 이게 갑자기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이게 컨소시엄이 된 거죠. CJ가 적극 참여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은 이뿐이 아닙니다. 자사 사옥에 100억 원을 들여 문화창조 융합센터를 세우고 문화창조 벤처단지 내 공연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되게 다 미니한 거거든요. 뭐라고 해야지? 홍보관처럼 만든 거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CJ가 이들 사업에 참여한 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던 시기와 겹칩니다. CJ는 이 회장이 구속된 2013년 정부 창조경제 지원 홍보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13억 원까지 출연했습니다. 그런 뒤 지난해 8월 이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기업은 1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도 묻지 않은 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일사천리로 내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누군지 기업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판 포커스입니다. 순수한 자발적 의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뭉칫돈을 준 기업들. 정경련이 내라는 대로 군말 없이 냈습니다. 돈 낸 기업들의 증언입니다. 원래 초기에 정경련 통해서 여기 요청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 기준을 정경련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던데 잘 아시잖아요. 미래에 모인 돈은 486억 원, 삼성이 125억 원을 냈습니다. 현대차가 85억, SK 68억, LG 48억. 재계순이 그대로 적절히 분배됐습니다. K스포츠에도 삼성 79억, 현대차 43억 등 14개 그룹이 269억 원을 모아줬습니다. 정경련이 뭐 대단한 힘이 있다고. 당시 기업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감지했습니다. 그냥 정경련이 이 재단 만드는데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정부에서 기획을 했는데 각 그룹들이 이제 출연을 한 거죠. 정부에서 뭐 돈이라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해야죠.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줄도 모르고 냈습니다. 재단의 사업 설명회는 부실했습니다. 자연히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있다가 좀 많이 가셨어요. 중간에.
준비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좀 오래 기획하고 그걸 공유하고 이런 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덜 됐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지난 7월 TV조선이 단독 입수 보도한 재단 설립 당시 문건입니다. 재단 설립 신청부터 허가까지 반나절밖에 안 걸립니다. 허가 당일 미리 준비해둔 듯 현판식까지 개최됩니다. 돈 낸 기업들조차 모르는 유령총회도 열렸습니다. 여기 설립자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제가요? 아, 모르셨어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이건 누가 만든 거죠, 그게? 혹시 창립총회에 혹시 직접 참석을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임시사회를 네. 맡으신 거로 돼 있어요? 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요. 경영권 승계, 경영권 분쟁, 총수 일가의 사면복권, 검찰 수사나 공정위 조사.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 대부분 약점이나 민원이 있던 상황. 이들의 아픈 곳을 찌르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권력자는 누굴까?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재단 모금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라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 지시로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고 안 전 수석이 이를 챙겼다고 폭로했습니다. 롯데도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으로부터 70억 원 추가 출연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석 달여간의 미스터리가 하나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조양호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를 최순실 씨 측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맡기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일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한진해운의 경영상 문제 때문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눈독을 들였던 최순실 씨 측과의 마찰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양호 위원장이 그런 거를 거부하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그거 스위스 공무 그거 하니까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대림 들어왔고 하라고 그랬는데 조양호 위원장이 공개 입찰 해가지고서 안 되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언급된 스위스의 건설회사는 누슬리라는 회사로 최순실 씨가 소유한 WK와 협약을 맺어 1,200억 원짜리 개폐식 공사를 노렸습니다. 그전부터 각종 용역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최순실 씨 측의 개폐식 공사 수주까지 막은 조 위원장. 결국 지난 5월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하시다가 되게 부딪히는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원래 큰일하면 많이 부딪힙니다. WK는 올해 말 1,500억 원 규모의 메인 스타디움 시설 공사 사업 수주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차명회사를 통해서 K스포츠재단의 용역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모가 스포츠재단을 세워서 대기업부터 돈을 받고 조카가 다시 이 돈을 받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은 6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6 국제 가이드러너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288억 원 출연금을 모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 후 처음 가진 국제행사였는데 용역업체로 더 스포츠 M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차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 등기사 이모 씨는 장 씨가 설립을 주도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직원입니다. 두 회사 간 거리도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 씨 차명회사는 행사 3개월 전 만들어져 국제 행사를 치른 뚜렷한 경력도 없었지만 9천만 원대 행사를 따냈습니다. 신생법인이 대기업의 돈도 받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도 해서 찾아낸 겁니다.
더 스포츠엠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문을 닫았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역시 모두 정리하고 떠난 상태로 현재는 다른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통해 정부 예산 약 7억 원을 지원받은 장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을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장 씨는 제주도의 고급 빌라 외에 38억 원에 달하는 토지 6,300여 평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최순실 씨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 씨 친인척 의혹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 씨 일가가 각종 이권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증언과 보도도 잇따릅니다. 자, 정치부 신정훈 차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차장. 네. 자, 최순실 씨 큰언니 최순영 씨. 사실 이 최 씨 자매들 중에서는 좀 덜 주목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의혹은 이 순실 씨의 자녀들이 또다시 또 의혹이 나왔어요. 예, 이 최순영 씨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자매들 중에 이제 첫째로 올라가 있지만 최태민 씨의 친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섯째 분이 임선희 씨, 그렇죠. 임선희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요. 자, 최순영 씨 가족을 보면, 자, 최순영 씨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직접적인 의혹이 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K-아트센터라는 그런 기획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네. 평소에 지인들한테 자신은 최태민 씨의 손자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쪽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씨 일가가 네. 이 문화나 스포츠 쪽에서도 뭔가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의 친구로 고교 동창입니다. 근데 이 김 행정관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태블릿 PC의 네. 개통 명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최순실 씨 바로 위더니 순득 씨의 그 자녀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최순득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못지않게 네. 의혹이 많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순득 씨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 장시호 씨가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사업 그리고 K스포츠 재단 사업에 모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 장시호 씨 역시 승마 특기생 출신입니다. 근데 장 씨가 더 스포츠 M이라는 이게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스포츠 M이라는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M이 뭐냐면 K스포츠 재단의 첫 국제 행사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운 회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에 앞서서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네. 2년간 정부로부터 6억 7천만 원을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장 씨는 이 순득 씨 모친이죠. 순득 씨하고 같이 꽃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이 강남 네. 신사동에서 꽃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박 대통령 당선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회사를 차렸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장시호 씨의 그 오빠죠. 장승호 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승호 씨 같은 경우는 친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5급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는 네. 백화점 전산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들어오는 배경에 뭔가 어떤 그러니까 최 씨 일가나 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언니부터 또 조카들까지 다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이 순득, 순실, 순천
이 세 자매 일가가 가진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게 상당히 또 궁금해요. 이 네 자매 중에 네. 순독 씨, 순실 씨, 순천 씨 세 사람이 재산이 참 많습니다. 주로 강남 지역에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최순영 씨 같은 경우는 재산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최태민 씨가 자기 친딸한테만 재산을 주고 순영 씨한테는 재산을 안 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세 자매의 재산을 총 합하면 무려 2천억 원이 네.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들이 2천억 원이 넘는 재산들이 정말 정당하게 축적된 것인지 이거를 밝히는 거는 또 검찰의 몫일 것 같습니다. 네, 신정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순실 사태의 강펀치를 맞은 새누리당은 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친박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진들을 만난 이 대표는 도와달라며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비주류 중진 의원들은 중도 퇴장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시작되자 비박계 중진들의 이정현 대표 사퇴 요구가 쏟아집니다. 거취 문제는 깔끔하는 게 역사에도 부끄럽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이 그 첫 번째 책임일 것이고 새누리당이 그 두 번째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의 책임과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아마 덕을 많이 봐온 걸로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손해도 같이 져야 될. 이정현 대표는 언성을 높여 설전을 벌였습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나 해놓은 것처럼 누가 연락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고. 아니 이정현 대표님 지금 여기 우리 싸우자고 모이죠.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이정현 대표가 버틸 의사를 확실히 하자 김무성 전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국민한테 싸우고. 유승민, 주호영 의원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도 퇴장했습니다. 무슨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거는. 친박 중진들의 엄호를 받으며 이정현 대표는 도와달라는 말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중진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부족한 당 대표에게 많은 능력을 좀 보태 주십시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청와대 김규현 외교부 안보수석이 지난해 10월 임명된 후 박근혜 대통령과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1개월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자,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과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2014년부터 11개월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문체부 장관 답변에 야당이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 진짜 무능한 역대급 무능 정무수석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 지난해 10월에 임명된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체 제가 독대요.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의미를 너무 그렇게 해석하시면 몇 번 하셨냐고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독대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석 중인 청와대 비서실장 대행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규현 수석은 오늘 박 대통령의 개각 내용도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이 수석과도 독대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실세 비서실장이었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조언자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최 씨 입국을 김 전 실장이 기획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성에 갇혀 고립무원, 사면 초과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 자, 김병준 호를 이렇게 띄웠지만 역풍이 거셉니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김병준 내정자 정도면 이 거국내각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싫다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냐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박 대통령을 향해 당신에게 헌법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며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합니다. 긴급 소방수로 김병준 호를 띄웠건만 오히려 박근혜 호까지 좌초되는 게 아닐까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정하자 정치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쓰나미가 일고 있습니다.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 총리 임명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하야론의 파문은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부장, 오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전격적으로 후보를 내정을 했는데 네. 김병준 카드 자체만 한번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이 카드는? 네. 원래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올린 사람은 김병준 후보자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네. 한 두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박 대통령이 김병준 후보자를 찍은 거죠. 네. 근데 후보자 자체의 카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김병준 교수는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지냈고 우리 친노의 대표적인 인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노가 고향이고 문재인 전 대표 한솥밥 먹은 사이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국민의당과 가까워져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도 건의가 됐고 또 안철수 대표와도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아우르는 정말로 거기다가 총리까지 하면 정말 거국내각 후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아마도 야당도 쉽게 반대만 할 수 없는 상당히 괜찮은 카드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갖고 있는 약점을 확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카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 패를 던지는 방식 네. 그리고 타이밍 네. 그게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게 화투놀이나 할 때도 아무리 좋은 패져도 아무 때나 막 던지면 거꾸로 역풍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사실 다양한 후보군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국회에 던지면서 좀 논의를 해달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청와대로 여야 대표를 불러서 내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분 어떻습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아마 야당 대표들도 무조건 반대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최소한 마지막으로 방법은 하기 전에 전화라도 한번 해서 이 후보 하려는데 좀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반발은 안 할 텐데 전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하니까 여당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깜짝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버린 건데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흔한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보통 많이 하는데 참 결정적일 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엉뚱한 데 하시고 이게 참 불통이 부른 참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남은 게 말이죠. 일단 내정자는 국회에 통보를 하는 순간 후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야당에서는 이 후보 청문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청문회까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나온다는 건데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 뭐 사실상 김병준 호는 출발하자마자 가라앉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물론 내일 뭐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지만 그게 그 야당의 입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새누리당 합쳐봤자 129석이니 네. 이건 뭐 청문회도 안 되고 인준 표결도 안 됩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박 대통령이 정말 특단의 조치, 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김병준 호는 시작하자마자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야당에서는 뭐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아주 분물처럼 터져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게 바로 박 대통령 그리고 여권, 여권도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여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권에서는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키는 박 대통령이 지고 있고 여권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보면 박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느냐인데 사실 박 대통령이 강대강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회군 전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대강으로 나간다면 아마 지금 지지율, 지금 여권 상황으로 볼 때 우군 없이 정말 전장에서 전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땐 회군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잘못 나갔더라도 다시 빼서 정도로 다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여당은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아마 압박도 할 거예요. 언제까지 국정농단을 할 거냐. 야당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한번 거국내각 불씨를 살리려고 할 텐데 이것조차도 결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안 된 게 아닐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덜컥 던진 겁니까? 그게 참 저도 좀 이해가 하기 힘든데요. 사실 뭐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의 인사나 어떤 결단의 전략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것도 뭔가 이 정도 던지면 전격적으로 던지면 야당이 안 받겠냐 이 정도 카드인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엉뚱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야 전국으로 갔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하야 전국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야 전국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미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된다고 해서 지금 하야론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가 쉽진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문재인 전 대표 하야 전국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역시 박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6) 직후 최태민 씨의 횡령 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강원도에 격리시켰던 50 실세 허화평 전 의원을 TV조선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허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마음 봉사단의 재건을 군부에 2차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매덕이 나왔다고 그 사기 해서 자기가 돈 이득 취한 것이 그리고 뭐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자기 뭐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 뭐 온갖 사람들 이 여자 관계 이제 중앙정보부가 다 수집한 거예요. 그게 많았다고. 그 사실도 다 확인했다고. 영예와의 관계라든지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떼내야 되겠다. 이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이와 박근혜와 사이에 있었던 개인 문제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뭐 물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그건 일체 물어보지 않았다고. 현몽을 꿨다는 내용이 편지에 담겼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건 내가 사실이라고 봐요. 편지 3번을 써가지고 그건 사실로 확인된 것 같아. 3번 써서 내가 꿈에 유경수 여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빈소를 직접 찾아가셨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죠. 최태민이는 관계를 좀 칭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새마음 봉사단 해체 부분은 그건 애국적인 단체인데 꼭 해산을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 그래서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구명운동을 했다는 일각의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2002년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청와대를 떠나기까지는 박근혜 당시 양이 최태민이를 잘 봐달라, 살려달라 이런 구명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 이순자 영부인께서 내가 물어봤다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새마음 봉사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청을 한 2번 한 일이 있대요.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남녀 관계라기보다도 권력 관계로 봤다고. 정신적 포로죠. 최태민의 그런 사기성이 있는 주술에 덫에 걸린 것은 포로가 된 거죠. 최태민의 그런 감언 이설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권력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최태민의 생애에 가장 성공적인 사기를 친 거죠.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오늘 밤 11시 강적들에서는 허화평 의원이 출연해서 당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직접 밝힙니다. 자, 최순실 사태에서 새로 등장한 인물,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자, 박근혜 대통령과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했다는데요. 자, 알고 보니 최순실 씨뿐 아니라 린다 김도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말 린다 김의 청와대 출입 소문을 들은 정치권 관계자는 친분이 있던 린다 김에게 소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사저에서 2번, 그다음에 대통령 돼서는 관저에서 만났다더라고. 박 대통령과 나눈 얘기도 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자주 국방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박 대통령과는 박정희 서거 이후부터 아는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맺어줬다고 한 인물은 박정희의 경호실장 출신이었던 무기 로비스트 박종규, 일명 피스톨 박. 박종규의 어떤 거의 신복이 돼 있었다고 그랬나. 그런데 그때 박근혜를 돌봐줬던 것도 박종규라. 린다 김도 직접 박종규와의 인연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박정규 씨, 그 당시 이규라 씨 거의 다 제가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는 뭐 흔티가 데려와봐 그랬지만 한 살 터울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마음 둘 곳 없을 때 자신의 미국 집에서 머무르게 했다는 게 린다 김의 얘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산타바바라로 왔어요. 린다 김 집이 있거든. 하지만 청와대는 린다 김의 청와대 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안현영입니다. 어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처음으로 공용 화기를 써 제압했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중국 어선을 납포한 해경은 불법 조업 선원들을 조사 중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 2척이 인천 해경부두로 들어옵니다. 조타실 유리창은 곳곳이 깨졌고 배 한편은 충격에 움푹 들어갔습니다. 오늘 인천으로 합송된 98톤급 철선 2척입니다. 이 어선이 납포되자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척이 해경에게 몰려들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함정에 충돌을 시도했습니다. 경비함 4척은 해군 헬기 지원하에 중국 어선을 향해 M60 기관총을 600발 넘게 조준 사격했습니다. 이딴 경보에도 꼼짝않던 중국 어선들은 총격에 급박하게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지난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충돌로 침몰된 이후 해경이 처음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한 겁니다. 비살상 무기인 12개지 등을 사용하였으나 위협이 계속되므로 결국 경고방송 후에 M60 경고 사격을 하게 된 것이다. 해경의 강경 대응에도 중국 어선은 오늘도 100여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안 된다며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한미 양국이 포착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늦어도 사흘 안에 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준비 장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도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하루에서 사흘 안에 무수단을 발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무수단 발사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핵탄두미사일 24발로 무장한 미국 핵잠수함 펜실베이나호는 28년 만에 괌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6월 22일 한 차례만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최만 씨. 전기요금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고 제보해 찾아갔습니다. 또 저는 1층인데 주택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었고 같은 1층이지만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식당은 이제 영업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15개월 동안 제가 몰랐던 거죠. 한전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전기료가 비싼 주택용으로 부과해온 겁니다. 계산해보니 최 씨는 지난해 7월 개업 이후 15개월 동안 40만 8,2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습니다. 미안함이나 유감 표명이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열을 받더라고요. 모모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말하고 제 이름도 밝혔고. 최 씨는 한전에 왜 잘못 부과했냐고 따졌지만 최 씨에게 돌아온 건 콜센터가 바빠 요금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 한 장이었습니다. 정말 올여름에 전기 아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간판도 전기를 아껴보고 스탠드 에어컨도 없애보고 그 노력들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전을 찾아갔습니다. 한전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요금 체계를 먼저 안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상담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가급적이면은 상담이 끝나야지만이 또 다른 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최 씨는 잘못 부과된 요금 석 달치는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지침상 3개월 이전 요금은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 5년 있다가 갑자기 이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은 안 되는 걸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객센터 어떤 매뉴얼 자체를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이렇게 좀 변경해서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일반용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피디님 얘기하신 것 같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난 7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전이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은 2,249억 원. 최 씨와 같은 억울한 고객을 위해 천편일률적인 3개월 환급 기준도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독점에 피했다라고 봐집니다. 앵커 출동입니다.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40대가 응급실 치료를 받다 이 병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은 응급실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만취한 남성을 응급실 침대로 눕힙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48살 최모 씨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아픈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발로 걷어찹니다. 말리는 직원을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응급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는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맞아보니까. 경찰이 출동했지만 최 씨의 난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최 씨는 의료 폐기물 상자에 불을 지르며 응급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면서 환자와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인 병원에 불이 번졌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관이 다가오니까 아주 모독이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다른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기가 다 나니까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멈춰서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선로 전환기 퓨즈가 나갔기 때문인데 일부 구간은 3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지하철은 개통 이후에 멈춰선 것만 무려 10여 차례나 됩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역사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 27개역 모든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부 여성회관역 인근 선로 전환기의 퓨즈가 나가면서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저기 보이면 제 선로 전환기 보이잖아요. 신호계통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고 중단 20분 만에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포함해 7개역 구간에서는 2시간 반 넘게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안한 감은 있죠. 또 저희가 탔을 적에 고장 날 수도 있는 문제고. 지난 7월 말 개통한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개통 첫날에만 6건의 장애를 일으키며 운행이 중단되는 등 10분 이상 지연 운행된 사례만 7건이나 됩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탈선 사고를 훈련이라고 조작한 보고서를 냈다가 CCTV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앵커 칼럼, 오늘은 개구리로 풀어보겠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경제학에서 쓰는 말인데 19세기 생리학자들의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옵니다. 반면 천천히 달궈지는 가마솥 안 개구리는 곧 닥칠 위험을 모르고 우물거리다 쌀마저 죽습니다. 위기를 깨닫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다간 더 큰 화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마솥 개구리 증후군 또는 변화무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90초짜리 사과를 한 지도 열흘이 다 돼갑니다. 이틀 뒤 부산 행사에 참석했지만 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얼굴 내밀기였습니다. 그 뒤로 원로 면담과 비서진 개편을 하면서도 국민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칩거 상태입니다. 여당까지 거국 중립 내각을 꾸리자고 한 게 나흘 전 일입니다. 각계 원로들도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자고 합니다. 칩거하던 대통령이 오늘 아침 새 총리를 내정했습니다. 야당은 상의는커녕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알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이런 방구 설명 없이 평소처럼 내각 인사권, 이른바 조각권을 행사한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논란 개각은 하야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역풍만 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펴낸 일기 모음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이라는 마음의 병이 눈과 귀를 막아 간신과 충신, 충언과 아첨을 구분 못하게 만든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있던 사람은 최순실 씨입니다. 그 최 씨가 구치소에 갇히고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은 다시 불통, 먹통 개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민심은 펄펄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만 민심의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앵커 칼럼, 가마솥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난방용품과 겨울옷, 따뜻한 음료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3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내일 낮에는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오늘 서울이 영하 2.7도였는데요. 내일은 영상 5도까지 오릅니다. 그래도 꽤 추운 날씨니까요.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중부 일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북한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금도 중부 일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눈도 조금 쌓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아침에는 안개 주의하시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관령과 세종, 진주 부근은 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올라 전국이 대체로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비 예보는 일요일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